안녕하세요. 달빛 아래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달빛 아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간단한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옛날 경상도 안동고을 근처에 큰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도 보이는 위풍당당한 대문에 기와지붕은 햇살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그 집 주인은 김진사라 불리는 선비였는데 학문도 깊고 마음씨도 넓어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어른이었어요. 김진사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옥부는 얼굴이 하얗고 살집도 있어서 늘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고 다녔지요. 비단 치마 저고리에 비녀를 꽂고 입술을 꽉 다문 채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양반댁마님 같았어요. 둘째 월매는 갸름한 얼굴에 긴 눈이 인상적인 아가씨였습니다. 화려한 색의 저고리를 입고 손에는 늘 비단 손수건을 들고서 살랑살랑 걸어 다녔는데 그 모습이 참 유염하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막내딸 연희는 언니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옅은 빛 저고리에 쪽진 머리, 고름도 오래 손질한 헝겊을 쓰고 다녔어요. 얼굴은 하얗고 눈매는 또렷했지만 손은 거칠게 그을려 있었고 햇볕에 그슬린 자국도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연희의 눈빛만큼은 참 따뜻했습니다.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살짝 패어 들어가는 게 마치 봄바람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이 집에는 또 한 사람, 늘 구박받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덕세라는 머슴이었지요. 덕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겉으로 보면 든든한 장정이었어요. 허름한 솜두루마기에 배바지를 입고 오래 신어서 다해진 집신을 끌며 다녔는데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늘 멍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두툼하고 말을 할 때마다 더듬거리며 멋쩍게 웃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머슴이라 불렀어요. 저것 봐라, 덕세가 또 멍하니 서 있구만. 에이, 바보 같으니라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게 참.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덕세는 그저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 덕세를 두고 옥부는 코웃음을 쳤고 월매는 저런 것도 사람이라고 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어린 연희만큼은 달랐어요. 아이들이 덕세를 괴롭힐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덕세 오라버니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도망갔고 덕세는 연희를 바라보며 그 멍한 눈빛에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따뜻한 빛을 담곤 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푸른 벼가 자라고 논두렁에는 개구리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런데 김진사의 얼굴에는 점점 병색이 짙어져 갔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지요.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세 딸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옥부나, 너는 큰딸이니 집안을 잘 돌보거라. 예, 아버지. 옥부는 당당하게 대답했지요. 월매야, 너는 영리하니 살림을 잘 꾸려나가거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월매는 비단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사는 막내 연희를 불렀어요. 연아, 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사람의 진심을, 그 속 깊은 마음을 알아보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지. 김진사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그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연희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깊고 또렷하다는 걸 느꼈어요.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김진사는 혼자 방에 앉아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와 문서가 몇 장 들어 있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다 정해졌구나.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먼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당 한쪽 어둠 속에서 덕세가 조용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멍한 표정 대신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진지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연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진심을 알아보는 것,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연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저 멀리 행랑채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덕세가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덕세 오라버니, 모두가 바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연희의 마음속에는 묘한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덕세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거든요. 어쩌면 아버지는 내게 무언가 특별한 걸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연희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며칠 뒤 김진사의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 딸은 밤낮으로 아버지를 돌보았고 마을 사람들도 큰 걱정을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가을날 저녁 김진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들판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애절하게 울려 퍼졌어요. 장례를 치르는 날 김진사 댁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곡소리가 산을 넘어 울려 퍼졌지요. 흰 옷을 입은 세 자매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을 꼭 기억할게요. 사무제가 끝나고 마침내 유산을 나누는 날이 왔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안방에 모여 앉았고 세 자매는 긴장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김진사가 남긴 유언장을 읽을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장 어른이었습니다. 이장 어른은 낡은 갓을 쓰고 구부정한 허리로 걸어 들어와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지요. 자, 그럼 이제 김진사 어른의 뜻을 전하겠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옥부는 입술을 꽉 다물고 월매는 비단 손수건을 손에 쥔 채 눈동자를 굴렸어요. 연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첫째, 큰딸 옥분에게는 한양에 있는 기와집 한 채와 안동 근처의 넓은 논밭 열마지기를 주노라. 아, 아버지. 옥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역력했지요.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큰딸이니 마땅하지 하고 수군거렸어요. 둘째, 월매에게는 은자 300냥과 비단 보따리, 그리고 서쪽밭 5마지기를 주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월매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에 쥔 비단 손수건이 살랑거렸지요. 은자 300냥이면 여간 큰 돈이 아니었어요. 월매의 눈빛에는 벌써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연희뿐이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장 어른의 입을 바라보았지요. 이장 어른은 잠시 기침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셋째, 막내딸 연희에게는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바보 머슴, 덕세를 주노라.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옥분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월매는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지요. 친척 어른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옥분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바보 머슴을? 그게 유산이라고요? 이장 어른, 혹시 잘못 읽으신 거 아니신지요? 월매도 황급히 물었지만 이장 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 막내딸 연희에게는 덕세를 맡긴다. 연희만이 덕세의 진심을 알아볼 것이다라고. 진심이라니 바보 머슴한테 무슨 진심이 있다고. 옥부는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월매도 한숨을 푹 쉬며 말했지요. 연아, 내 팔자가 참 기구도하다. 언니들은 집도 받고 돈도 받았는데 너는 바보 머슴 하나 딸랑 받았으니 앞으로 고생문이 훤하겠구나.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막내딸, 불쌍도 하지. 아무것도 못 받았네. 바보 머슴이라니 그게 무슨 재산이람. 김진사 어른도 참 막내딸은 미워하셨나 보구만.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아주 조용히 눈물만 흘렸지요. 그 모습을 본 옥분이 살짝 혀를 찼습니다. 어쩌겠니? 아버지의 뜻이시니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언니들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더 묻어 있었어요. 월매도 살랑거리며 말했지요. 그래, 우리야 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가끔 찾아오면 먹을 것쯤은 줄게. 그렇게 유산 분배는 끝이 났습니다.
옥부는 문서를 챙겨 들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일어섰고, 월매는 은자 보따리를 품에 안으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연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이 비고 친척들이 모두 나간 뒤에도 연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연희만이 덕세의 진심을 알아볼 것이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세요? 왜 저에게 덕세 오라버니를 맡기신 거예요?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보니 마당 한쪽에 덕세가 서 있었어요. 초라한 짐보따리 하나를 들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지요. 연희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덕세는 연희를 보자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가씨, 아니, 연희 아씨, 나 때문에 속상하시죠? 아니에요, 오라버니.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덕세는 잠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멍해 보이던 눈에 순간 미세한 빛이 스쳤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따뜻한 빛이었지요. 오라버니,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연희의 그 말을 듣고 덕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랑채를 향해 걸어갔어요.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고 가을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행랑채는 큰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원래 머슴들이 지내던 곳이라 방은 좁고 벽은 갈라져 있었어요. 나무문은 삐걱거렸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지요. 그래도 연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만하면 우리 둘이 지내기엔 넉넉해요. 덕세는 짐을 내려놓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때문에 아씨가 고생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라버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연희의 그 말에 덕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연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덕세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왔지요. 해가 중천에 뜨면 둘은 함께 산기슭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도라지, 더덕, 마,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까지. 덕세는 어느 풀이 약이 되고 어느 풀이 쓸모없는지를 신기하게도 척척 알아보았어요. 오라버니,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그냥 풀들이 말해줘요. 덕세의 대답은 언제나 단순했지만 연희는 그 말 속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흙을 만질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았거든요. 약초를 캐서 장터에 내다 팔면 쌀 한 마리나 무명 한 필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요. 어느 날 연희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큰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서는 옥분이 하인들을 시켜 곡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야, 거기 제대로 싸우라고 했지? 옥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연희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지만 옥분이 그걸 놓칠 리 없었어요. 어머, 연희 아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예. 언니, 그럭저럭 지내요. 그럭저럭? 에휴, 바보 머슴 하나 데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니? 먹고 살기는 하고? 옥분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연희는 참고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아요, 언니.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뭐, 그래. 힘들면 언제든 와. 먹을 것쯤은 줄 테니까. 옥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연희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오니 덕세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오라버니, 뭐 하세요? 아, 연희 아씨, 저 이걸 좀 보세요. 덕세는 막대기로 땅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가까이 가보니 그건 지도 같은 것이었어요. 산이 있고 물길이 있고 논밭이 그려져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저기 산 너머에 돌투성이 땅이 있잖아요. 남들 다 버린 황무지. 아, 그 땅이요? 돌만 가득한 쓸모없는 땅 말이에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이 사실 좋은 땅이에요. 예? 연희는 깜짝 놀라 덕세를 바라보았어요. 덕세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흙이 살아있어요.
물만 끌어오면 거긴 곡식이 잘 자라요. 제가 흙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연희는 반신반의했지만 덕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단단히 빛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땅은 돌투성이잖아요. 물길도 없고 물길은 만들 수 있어요. 산 위에 샘이 있고 거기서 도랑을 파면 물을 끌어올 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덕세의 말은 평소와 달리 조리 있고 명확했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흙과 물, 땅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오라버니, 정말 그 땅을 일굴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신다면.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가진 건 거의 없었어요. 약초를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요. 그런데 그 돌투성이 땅을 산다고? 모두가 미쳤다고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연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진심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지금 덕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좋아요, 오라버니. 연희는 주먹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 땅, 우리 한번 사봅시다. 덕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초를 더 많이 캐서 돈을 모으고 그 황무지를 사서 물길을 파고 땅을 일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연희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밀려왔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연희와 덕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해서 팔고 짬짬이 품팔이도 했지요. 그렇게 모은 돈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장터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황무지 말이야. 이번에 팔린다던데. 아, 그 돌투성이 땅? 누가 사려고 하겠어? 그러게. 주인도 포기했나 봐. 헐값에 내놓았다더군. 연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덕세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오라버니, 그 땅 내놓았대요. 정말요? 예,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음날 바로 그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마을 건너편에 사는 늙은 양반이었는데 그 땅을 물려받았지만 전혀 쓸모가 없어서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 땅을 사겠다고? 아가씨, 거긴 돌투성이라 농사는 꿈도 못 꾸는 땅일세. 괜찮습니다. 저희가 꼭 사고 싶습니다. 연희가 모은 돈을 내놓자 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 땅이었으니 충분했지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특히 옥분과 월매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뭐? 연희가 황무지를 샀다고? 옥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매도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바보 머슴 말만 믿고 돌밭을 샀다니 정말 미련하구나. 두 언니는 곧바로 행랑채로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연희와 덕세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연아, 옥분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가 돌아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두 언니가 서 있었어요. 언니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황무지를 샀다며? 예, 그래요. 에휴, 이 바보 같은 계집아. 그 돈이면 비단 한 필이라도 사지. 왜 쓸모없는 돌밭을 사니? 월매가 비단 손수건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옥분도 코웃음을 쳤어요. 바보 머슴 말만 믿고 그런 땅을 샀으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좋다. 그 땅이 그리도 마음에 들면 해보거라. 다만 옥분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1년 안에 그 땅에서 추수를 못하면 그 땅은 다시 우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동안 벌어들인 것도 모조리 내놔야 해. 언니, 그게 무슨... 왜 못하겠어? 내가 그렇게 자신 있다며? 그럼 왜 약속을 못해? 1년 안에 추수를 못하면 넌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옥분의 눈에는 질투와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월매도 살랑거리며 말했지요. 우리가 너무 심한가?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바보 머슴 말만 믿고 저지른 일인데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안에 황무지에서 추수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돌을 치우고 흙을 일구고 물기를 끌어오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요. 그때 덕세가 조용히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단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언니들. 그 약속 꼭 지켜야 해요. 뭐?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월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1년 후에 보자. 그때 가서 울지 말고. 두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휘적휘적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어요. 저 아가 미쳤나 봐. 황무지에서 추수를 한다고? 말도 안 되지. 바보 머슴 하나 믿고 무모한 내기를 하다니. 하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황무지로 향했어요. 산 너머로 넘어가니 넓은 벌판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온통 돌투성이었지요. 큰 돌, 작은 돌, 자갈들이 빽빽이 깔려 있었어요. 바람만 휘잉 불어가는 황량한 풍경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주춤했어요. 정말 이 땅에서 곡식을 키울 수 있을까? 그때 덕세가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땅, 분명히 살아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오라버니. 해가 중천에 떴고 두 사람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와 덕세는 날이 밝기도 전에 황무지로 나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이미 돌을 하나둘 옮기고 있었어요. 큰 돌은 덕세가 들어 올렸고 작은 돌들은 연희가 바구니에 담아 놨지요. 끙! 덕세가 큰 돌을 들어 올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연희도 땀을 뻘뻘 흘리며 돌을 옮겼어요. 손이 까지고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혀를 찼어요. 어휴, 저 바보 머슴이 또 바보 하나를 만들었네. 저렇게 해봤자 소용없을 텐데. 1년 안에 추수라니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더 힘을 냈어요. 우리가 해낼 거예요. 꼭 보여드릴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황무지의 반 정도에서 돌이 치워졌습니다. 땅 위로 검은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덕세는 그 흙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연희 아씨. 이 흙, 참 좋은 흙이에요. 정말요? 네. 이 흙은 기운이 살아있어요. 물만 주면 금세 곡식을 키울 수 있어요. 덕세는 흙을 손에 쥐고 그것을 코에 가져다 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연희는 그런 덕세를 보며 신기해했지요. 오라버니는 정말 흙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다음 단계는 물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덕세는 산 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기 산 꼭대기에 샘터가 있어요. 거기서 물을 끌어오면 이 땅이 살아날 거예요. 산 꼭대기요? 여기까지 물을 끌어온다고요? 네. 도랑을 파서 물기를 내면 돼요. 연희는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높았고 거리는 멀었어요. 그 먼 길을 도랑으로 연결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지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길을 보여드릴게요. 덕세는 긴 막대를 들고 땅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황무지까지 이어지는 선을 그었어요. 그 선은 구불구불했지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는 경로였지요. 연희는 그 선을 따라가며 물길을 상상했습니다. 저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정말 이 땅이 살아날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숲속을 한참 헤매다가 마침내 샘터를 찾아냈어요.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물이 많네요. 이 물이면 충분해요. 여기서부터 도랑을 파면 돼요. 덕세는 샘터 주변을 둘러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희는 그런 덕세를 보며 감탄했어요. 평소에는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굼뜨던 사람이 이런 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민첩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도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덕세는 삽을 들고 땅을 팠고 연희는 파낸 흙을 치웠어요. 하루에 몇 걸음밖에 진척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 길을 다 파면 물이 흘러내려올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나요. 연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지만 그래도 계속 일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도랑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중턱까지 이어진 가느다란 도랑이었지요. 덕세는 그 도랑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이제 반은 왔어요. 정말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물길이 완성될 거예요. 연희는 땀에 젖은 덕세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도랑 옆에 앉아 쉬었습니다. 석양이 산을 물들이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지요. 연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라버니, 우리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꼭 해낼 거예요. 덕세는 연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평소의 멋쩍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좋아요, 오라버니. 우리 저 물길 끝까지 한번 파봅시다. 연희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 속에 맑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두 사람이 그어놓은 길고 가느다란 도랑을 따라가다가 산속 샘물 위에 반짝이는 햇빛에서 멈췄지요. 물길을 파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며 삽질을 하려니 발을 디딜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큰 돌을 만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옮겨야 했지요. 연희의 손에는 피가 맺히고 덕세의 어깨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 사이 옥분과 월매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연희가 물을 죄다 자기 땅으로만 끌어가려 한다더라. 그래? 그럼 우리 논에는 물이 모자라겠구만. 그러게 말이야. 욕심이 과하지 않나? 옥분은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그런 말을 퍼뜨렸어요. 월매도 비단 손수건을 흔들며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우리 막내 동생이 말이야. 바보 머슴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물을 혼자만 쓰겠다니 참 걱정이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와 덕세가 지나가면 곁눈질을 하며 속삭였어요. 저 아가 욕심이 많은가 봐. 물길을 혼자만 쓰려 하다니. 연희는 그런 시선들이 괴로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덕세는 그런 연희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때문에 아씨가 욕을 들으시네요. 아니에요, 오라버니.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일이니까 언젠가는 다들 알아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뭄 기운이 조금씩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논밭의 흙이 점점 말라가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걱정이 어렸지요. 그런 어느 더운 오후 마을 아이 몇 명이 목이 말라 산기슭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희와 덕세가 파놓은 도랑을 발견했어요. 도랑에는 이미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야, 물이다. 진짜네. 아이들은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애들아, 여기서 뭐하니? 아이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혹시 혼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연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목마를 때는 언제든 와서 마셔. 우리 물 혼자만 쓸 생각 없어. 정말요? 그럼 이 물은 마을 모두를 위한 거야.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복례 아줌마가 보았어요. 복례 아줌마는 마을에서 가장 입이 큰 안악이었는데 마음만큼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희 아가, 그렇게 물을 나눠주는구먼. 예. 아줌마, 우리만 쓸 물이 아니잖아요. 복례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 아줌마는 이장 어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연희 그 아가 말이요. 물을 혼자 쓰려는 게 아니라 마을과 나누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제가 직접 봤어요. 아이들한테도 물을 마시라고 하더군요. 이장 어른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이장 어른은 직접 황무지로 찾아갔어요. 연희와 덕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연희 아가, 수고가 많구만. 아,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들으니 자네가 물을 나눌 마음이라던데 사실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 물은 저희만의 것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쓸 거예요. 이장 어른은 연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진심만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도와야겠구먼. 예? 자네가 그렇게 나눌 마음이라면 우리도 힘을 보태야지. 이장 어른은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복례 아줌마를 비롯해 몇몇 사람들이 나섰어요. 그들은 틈틈이 나와서 도랑을 넓히고 돌을 옮기며 연희와 덕세를 도왔습니다. 아줌마,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도 그 물 쓸 텐데 당연히 도와야지. 복례 아줌마는 호탕하게 웃으며 삽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니 일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냈어요. 뭐? 마을 사람들이 연희를 돕는다고? 언니, 그냥 내버려둬요. 월매가 말했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저 계집, 사람들 마음까지 빼앗을 셈인가. 옥분의 눈빛에는 질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물길이 드디어 황무지까지 완성되었어요. 맑은 물이 도랑을 따라 콸콸 흘러내려왔고 연희와 덕세의 논에는 처음으로 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오라버니, 우리 해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논과 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물이 충분히 흐르자 돌투성이었던 땅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싹이 돋아나고 푸른 잎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다른 논밭보다 먼저 초록빛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논과 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보이세요? 이 땅이 살아나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황무지가 정말 살아났구만. 연희 아가와 덕세 덕분이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늘은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요.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옥분네 논밭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벼들은 허옇게 말라갔고 흙은 바스러졌지요. 옥부는 하인들을 시켜 물을 길어다 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가뭄이 심할 줄이야. 옥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옥분의 남편 최서방은 도박으로 집안 돈을 탕진하고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대문 앞에 몰려와 소리를 질렀지요. 돈 내놔. 안 그러면 이 집을 빼앗을 거야. 옥부는 울며 애원했지만 빚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결국 한양의 기와집을 팔아야 했고 논밭도 하나둘 넘어갔어요. 옥부는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월매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월매는 곡식값이 오른다는 소문을 듣고 은자 300냥을 모두 들여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창고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렸지요. 이번에는 대박이야. 값이 2배는 오를 거야.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곡식값이 폭락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풍년이 들었고 곡식이 넘쳐난 거예요. 월매의 곡식은 팔리지 않았고 창고에서 썩어갔지요. 안 돼, 안 돼. 월매는 울부짖었지만 재산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재수없는 며느리라며 월매를 구박했어요. 결국 월매는 친정으로 쫓겨나다시피 돌아와야 했습니다. 반면 연인의 논밭은 물길 덕분에 아직 푸른 기운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뭄이 심했지만 도랑을 통해 물이 계속 흘러들어왔거든요. 벼이삭도 조금씩 연그러 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논만 살아있구만. 물길을 만든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저 집만 사는구먼. 우리는 다 말라 죽는데 물길이란 게 원래 그리 못돼 먹은 것이라니까. 어느 날 이장 어른과 복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연아,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하겠네. 뭔데요? 어르신, 내 물길 덕에 우리마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을 조금만 나눠줄 수 있겠니? 연희는 잠시 자신의 논을 둘러보았습니다. 벼이삭이 연그러가는 중이었어요. 물을 더 나누면 자기 논도 위태로울 수 있었지요. 1년 안에 추수를 못하면 언니들과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덕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연희 아씨, 이 물 나눠도 괜찮아요.
땅은 내년에도 살아날 테니까요.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물길, 마을 모두와 함께 씁시다. 연아, 이장 어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례 아줌마도 연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연희는 그날부터 도랑을 더 깊이 내어 이웃논으로도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물길을 따라 물이 흘러들어가자 메말랐던 논의 흙이 처음으로 촉촉해졌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월매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그 막내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있구나.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연인의 논의 벼이삭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수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해는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마을의 논밭은 거의 다 말라 죽어갔지요. 사람들은 이장 어른에게 몰려와 하소연했습니다. 어른, 이래서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번에는 다 틀렸어요. 아이들이 굶을 판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장 어른도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런 가운데 연인의 논만이 여전히 푸른 기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길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물을 마을과 나누다 보니 연인의 논밭에 들어오는 물도 예전만큼은 아니었지요. 벼이삭은 영그러 가고 있었지만 조금 더 물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다들 얼굴이 어두웠지요.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을 판이요. 연인의 물길이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을 거요. 그런데 그 물을 조금만 더 나눠 받을 수는 없을까요? 복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장 어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연인에도 수확을 앞두고 있지 않소. 물을 더 나누면 저 아이도 위태로울 텐데 그래도 우리가 부탁해 볼 수밖에요.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요. 결국 이장 어른과 복례 아줌마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다시 연희를 찾아갔습니다. 연희는 논에서 벼를 돌보고 있었어요. 연아, 이장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어르신, 아줌마들, 어떻게 오셨어요? 연아, 미안하다. 또 부탁을 하러 왔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복례 아줌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물을 조금만 더 나눠줄 수 있겠니? 마을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아이들이 굶고 있단다. 연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논을 둘러보았어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며 영그러 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습니다. 물을 더 나누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언니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지요. 그때 덕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희 아씨, 이 물 나눠도 괜찮아요. 우리 논밭은 흙이 좋아요. 물이 조금 줄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덕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하늘의 기운이 달라지고 있어요.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물길을 더 넓혀서 마을 모두에게 나눠드릴게요. 연아, 이장 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례 아줌마도 연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연아, 정말 고맙구나. 연희와 덕세는 그날부터 도랑을 더 깊이 파고 넓혔습니다. 물이 마을 곳곳으로 흘러들어갔어요. 메말랐던 논들이 조금씩 생기를 찾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연인의 논밭에 들어오는 물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벼이삭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연희는 밤마다 논밭을 지키며 걱정했지요. 정말 괜찮을까? 수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연희를 보며 덕세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믿고 기다려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천둥이 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비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고개를 들어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연희도 논에 서서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고 벼이삭을 촉촉하게 적셨지요. 덕세의 말대로 비가 온 것입니다. 오라버니,
정말 비가 왔어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 논도 살아날 거예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퍼져나갔지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연희,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옥분도 창문 너머로 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들은 모든 걸 잃었는데 막내 연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었지요. 질투와 부러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비춰왔습니다. 연희와 덕세의 논밭은 빗물을 머금고 더욱 싱그러워졌어요. 벼이삭은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연희와 덕세는 낫을 들고 논으로 나갔어요. 황금빛 벼들이 바람에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네, 해냈어요. 덕세도 환하게 웃으며 벼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도왔어요. 복례 아줌마는 열심히 벼를 묶었고 이장 어른은 지게에 볕단을 날랐지요. 연희 아가, 정말 수고했어. 이게 다 아가와 덕세 덕분이지. 사람들은 연희와 덕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물을 나눠 받은 이웃논에서도 비록 먹먹하진 않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한 해를 버틸 만큼의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다 연희와 덕세 덕이지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확을 마치고 연희는 곡식을 창고에 쌓았습니다. 물을 나눠서 양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엔 충분했어요. 1년 안에 황무지에서 추수를 한 것입니다. 내기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옥분과 월매가 행랑채로 찾아왔어요. 두 언니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은 사라지고 초라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요. 옥분의 얼굴은 수척했고 월매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황무지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황금빛 볕단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연희와 덕세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옥분은 볕단을 보며 말을 잃었어요. 월매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어뜨렸지요. 이장 어른이 공정하게 셈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1년 안에 추수를 했구먼. 이 땅은 온전히 연희와 덕세의 것이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아,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너를 괴롭혔구나. 월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재산만 쫓았지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용서해다오. 연희는 잠시 두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욕과 비난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연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요. 언니들, 일어나세요. 연아, 우리 다 같이 다시 시작해요. 땅도 마음도 같이 잃고 가요. 연희의 그 말에 옥분과 월매는 와락 연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세 자매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간 시간들, 아픈 기억들,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따뜻함이 눈물 속에 섞여 흘러내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복례 아줌마는 큰 소리로 코를 풀었고 이장 어른은 지팡이를 짚으며 웃었어요. 참 좋은 일이구먼. 참 좋은 일이야. 그날 저녁 연희는 수확한 곡식의 절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쌓아두었습니다. 덕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 많이 나눠줘도 괜찮겠어요?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건 이 마음 아니겠어요? 덕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해가 저물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연희가 문을 열자 낯익은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도포를 입고 인자한 미소를 띤 노인이었지요. 연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르신, 누구시죠? 노인은 깊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래 찾았습니다.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들이요?
연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덕세가 밖으로 나와 노인을 보았어요. 덕세의 눈이 커졌지요. 아, 아버지? 그 한마디에 연희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연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세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노인은 충청도에서 온 부잣집 주인 노만득이었어요.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온 노만득이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 아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럼 덕세 오라버니가 정말 어르신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노만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덕세는 제 외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흙을 볼 줄 아는 신기한 재능이 있었지요. 하지만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굼떠서 재산을 노린 친척들이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저는 덕세를 지키기 위해 김진사 어른께 부탁했습니다. 친척들의 눈을 피해 덕세를 머슴으로 숨겨달라고요. 그리고 덕세의 진심을 알아볼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요. 연희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연희만이 덕세의 진심을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김진사 어른은 세 따님 중에서 연희 아가씨만이 덕세를 진심으로 대할 것이라 믿으셨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노만득은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김진사가 남긴 편지였어요. 김진사 어른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딸들 중 덕세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은 막내 연희뿐이라. 연희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고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노만득은 품에서 두툼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충청도에 있는 저희 땅과 집, 그리고 재산에 관한 문서입니다. 모두 덕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문서 위에는 넓은 논밭과 큰 기와집, 그리고 엄청난 재산이 적혀 있었어요. 연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하지만 아가씨, 노만득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벌써 가장 큰 재산은 얻으신 듯하군요. 예? 이 아이의 마음 말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남지요. 연희는 덕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세도 연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맞잡았지요. 며칠 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희와 덕세의 혼례였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고 복내 아줌마는 떡을 나눠주었지요. 이장 어른은 참 좋은 날이구먼 하며 기뻐했습니다. 옥분과 월매도 참석했어요. 두 언니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행복하렴. 고마워요, 언니들.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할게. 너처럼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게. 세 자매는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연희와 덕세는 충청도와 안동을 오가며 살게 되었어요. 충청도의 큰 집에서는 노만득 어른을 모시고 안동의 황무지는 계속 일구며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지요. 몇 년 뒤 연희는 복동이와 은동이라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노만득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건 말이다. 노만득은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느 날 연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황무지에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었어요. 푸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물길을 따라 맑은 물이 흘렀지요. 엄마, 여기가 옛날에는 돌투성이었다고요?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하지만 아빠와 함께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구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 됐단다. 우와, 신기해요. 은동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두 아이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기와집도, 은자도, 넓은 땅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단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래 남지. 그러니 너희는 사람을 재산으로 알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거라. 네, 엄마. 아이들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 멀리서 덕세가 밭을 돌보며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도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며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옥분과 월매도 이제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어요. 과거의 교만을 버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눔을 실천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세 자매가 모두 훌륭하다며 칭찬했지요. 해가 저물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물길 위로 햇살이 반짝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진짜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마음. 그것이 진짜 재산이란다. 이렇게 해서 바보 머슴 덕세와 막내딸 연희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물길을 따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지요. 진짜 재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눔은 가진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따뜻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